안녕하세요. 이팔승 과장입니다. 금일은 권리분석 4단계 중 2단계, 3단계, 그리고 4단계까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건축물 대장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 낙찰자가 최종적으로 인수할 권리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이렇게 갑구와 을구로 나뉘어집니다. 팁에서 보시면 같은 구는 순위 번호에 따른다. 그 의미는 갑구에서는 이렇게 1, 2, 3, 4라는 순위 번호에 의해서 이 순위가 결정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갑구와 을구를 비교했을 때는 이 접수 번호 여기 보이시죠? 이 접수 번호에 의해서 그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료 경매 사이트가 이 등기사항 증명서를 접수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한 것이죠. 2018년 7월 10일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접수 번호에서 제일 빠른 이 소유권 이전이라는 이 접수 설정 일자가 박히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접수 일자가 빠른 근저당권 설정 2018년 7월 11일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10월 27일이 이렇게 표현이 돼서 순차적으로 갑구와 을구를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접수 번호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집합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시면 이렇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가 둘 중 하나라도 표현되지 않다면 대지권 미등기가 됩니다. 즉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대지권 미등기도 특수 물건으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확실한 탈출 방법이 있을 때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대장 확인. 사실 집합 건물에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한번 아파트를 확인한 결과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위반 건축물 표시, 판넬, 주거 용도로 사용. 아파트임에도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 표현된다면 깐깐한 대출 은행에서는 대출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표현되면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야 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사실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하고 대출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주거용 건물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 사실상의 용도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 여부 시점은 계약 체결시입니다. 여기 사례를 보시면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저는 현재 방 2개와 주방이 있는 다방 40평을 임차해서 방과 부엌을 합한 주거 면적이 13평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답이 있죠.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방 영업의 부수에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임대 기간 중에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경우, 점포형 건물을 임차하다가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당시에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임차인은 처음 계약 당시에는 점포용 건물을 하기로 계약을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새로운 소유주, 즉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추후에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즉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어야 되고, 그리고 주택의 인도, 제가 이사를 가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의미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춘 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점유와 전입신고 대항 요건은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을 그럼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철수 씨가 2022년 5월 1일 날 이사를 하고 2022년 6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 요건이 모두 성립한 다음날 0시, 2022년 6월 2일 0시에 대항력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이므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하지만 이 김영철 씨는 전입신고를 2022년 10월 1일 이 근저당권 설정 일자보다 뒤늦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 2022년 11월 2일 0시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사를 언제 했는지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가 대항력 발생일이라고 판단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항력 발생일을 왜 알아야 하냐면 이렇게 대항력 발생 시점이 말소기준보다 빠르면 낙찰자는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줘야 되기 때문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를 연습해보면 김영욱 씨는 2018년 12월 18일 날 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0시, 2008년 12월 19일 0시가 됩니다. 2008년 12월 19일 0시는
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도 순위가 빨리 있으므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다음으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전입일자 보이시죠? 2018년 2월 23일 다음날 0시인 2월 24일 0시가 대항력 발생일이 됩니다. 그러면 2018년 2월 24일 0시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이므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따라서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만약 임차인이라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보호받을 수 없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던 중 사정이 생겨서 가족 전원의 주민등록만을 다른 곳으로 일시 이전을 하였다가 다시 전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답변은 유감스럽지만 매수인에게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왜? 다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다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대항 요건을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유지되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바뀌는 만큼 저희의 소중한 보증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우선 변제권은 주택임대차법에 설명되어 있는데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의 평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이 임차인이 만약에 우선 변제권을 2020년 6월 6일 날 취득을 하였다면 그 뒤로 설정한 2021년 6월 2일 근저당권 B, 2022년 6월 6일 근저당권 C 후순위 채권자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우선 변제권은 채권의 물권화라 불립니다. 이 채권의 물권화라는 의미는 이 대항 요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채권이 물권화된다라고 해서 그걸 우선 변제권이라 합니다. 이 임대차 계약은 사실상 채권입니다. 채권은 배당을 받을 때 선순위 여부와 관계없이 평등 배당 순위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채권이 물권화되는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이 물권화됨으로써 물권의 힘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확보하여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까지 배당 요구를 반드시 신청해야 되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대항 요건을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변제권의 취득일 연습을 하시면 결국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발생일과 확정 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임차인 값을 보시면 점유는 10월 6일 날 했고 전입신고도 10월 6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 발생일은 다음날 0시 10월 7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확정 일자와 늦은 날을 기준 결국 이 대항력 발생 일자가 지금 우선 변제권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뢰 임차인을 보시면 2022년 10월 6일 그러면 다음날 0시 2017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 일자가 2022년 10월 7일이라면 이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 발생일이 같다면 이 우선 변제권 취득일은 10월 7일 그 시점, 그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병을 보겠습니다. 점유는 2022년 10월 7일 그리고 전입신고 10월 8일 날 했다면 대항력 발생일은 10월 9일 0시에 발생하고 확정일자가 10월 1일이라면 둘 중 늦은 날 기준 2022년 10월 9일 0시에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우선 변제권 취득일을 연습했으니까 한 번 더 이 사례를 통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 1순위 2022년 8월 1일 선순위 권리자가 있고 그리고 후순위 권리자 신한은행 근저당권 그리고 우리은행 근저당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김영철 씨가 2022년 10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11월 1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 발생일은 다음날 0시 2022년 11월 2일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항력 발생일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2022년 12월 1일 날 했다면 대항력 발생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취득일은 2022년 12월 1일이 됩니다. 그럼 이 우선 변제권은 채권의 물권화이기 때문에 이 물권화가 됐기 때문에 이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죠? 내용이 어렵다면 다시 앞부분을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혼자 셀프 공부도 하시고 PDF 교재도 보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하시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을 좀 더 연습해보면 이 임차인 김씨가 있습니다. 이 임차인 김씨는 전입 신고 10월 11일 날 했죠. 그리고 확정일자를 17년 8월 29일 날 했습니다. 현재의 사례는 우선 변제권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패스하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가 2017년 8월 29일이므로 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 2017년 10월 10일 0시 그리고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김씨의 우선 변제권 취득일은 2017년 10월 12일 0시가 됩니다. 10월 10일 0시는 이 근저당권 을 설정일보다 선순위에 있으므로 이 임차인은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권 설정 금액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우선 변제권이 반드시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까지 배당 요구를 신청했는지,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대항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 임차인은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까지 배당 신청을 한 것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배당 신청을 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대항 요건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유지한다면 이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선 변제권은 되게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고 그리고 배당 요구 신청을 하고 대항 요건 유지를 해야 이 우선 변제권이 확실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써있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그러면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 배당 받습니다. 동순위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확정일자부에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선 변제권 요건인 대항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선 변제권을 상실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다시 재전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전입 신고 한때에 다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 취득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후순위 담보권자에 대해서 우선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의 이 확정 일자와 그리고 배당 요구 신청, 대항 요건이 유지되는지 이 3박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무엇이냐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그러니까 낙찰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일정 금액까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2020년 6월 6일 날 취득했고, 그리고 이 근저당권 A보다 설정일이 뒤늦습니다. 하지만 배당 순위는 1순위로 받아가죠. 이게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이 최우선 변제권은 이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은 처음 설정 당시에 담보 물건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담보 물건 설정일. 담보 물건 설정일이 결정됐으면 지역마다 소액 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액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좀 더 살펴보면 수원 지역 낙찰 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말소 기준 근저당권 권리가 2022년 8월 1일 날 설정되어 있고, 이 김영철 씨는 지금 보증금이 4천만 원에 30만 원짜리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이 담보물건 설정일 처음 2022년 8월 1일 기준, 지금 담보물건 설정일이 2022년 8월 1일 기준이면 이 사이에 해당하게 되죠. 그리고 지역이 수원이라고 했습니다. 수원은 과밀 억제권역으로서 소액 보증금의 범위는 1억 3천만 원까지 인정이 되고, 1억 3천만 원의 보증금이 이하라면 4,300만 원까지는 그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낙찰 금액 1억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5천만 원까지 이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보증금 4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받아서 모두 변제받는 임차인입니다. 낙찰자가 이러한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임차인이 전액을 모두 배당받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가 매우 수월하므로 좋은 물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최우선 변제권에는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소액 보증금이어야 한다.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 요건과 똑같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까지 배당 요구를 신청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까지 대항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4가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박혀져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사례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영윤 씨가 전입일자가 2017년 5월 15일 그리고 확정일자가 2017년 5월 15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최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일이 2012년 1월 30일로 돼 있죠. 농협협동조합 근저당권자입니다. 그러면 담보물건 설정일에 2012년 1월 30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역은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합니다. 4천만 원 이하의 소액 보증금의 임차인이라면 1,400만 원까지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도 1,400만 원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영윤 씨는 보증금 2천만 원 중 1,400만 원을 낙찰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도 최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낙찰자는 명도가 좀 더 수월한 물건입니다. 이렇게 최우선 변제권과 우선 변제권 그리고 대항력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이러한 유용한 팁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저희가 임차인이라면 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증금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에 있지만 지금 이 임차인은 2008년 2월 임대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감액했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 설정 당시에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3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경매기입 등기 이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임대인을 찾아가서 보증금 4천만 원을 소액보증금의 범위 3천만 원으로 줄이기 위해서 1천만 원을 감액 계약한 거죠. 근데 이러한 거는 불법은 아닙니다. 여기 써 있죠.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격려되지 아니하였다면 소액 임차인으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소액 임차인으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최우선 변제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차인인데 경매가 진행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보증금 감액을 통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매각 물건명세서에서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 물건명세서에서 저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 최선순위 설정일이 말소 기준 설정일과 똑같은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최선순위 설정일은 거의 말소 기준 권리 설정일과 똑같습니다. 거의 95%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최선순위 설정일이 대의 변제를 통해서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변경된다는 의미는 말소 기준 권리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하는 리스크가 있는 만큼 이 최선순위 설정일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우선 변제권에 배당 신청을 했는지,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하면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면 매각 물건 명세서 하단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매각 물건 명세서는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없지만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있다면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자세히 나타나져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매각 물건 명세서의 인수 권리까지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면 경매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권리분석 4단계까지 제가 모두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전세권 임차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